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년 3개월 만에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주 동안은 이행기여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착용 필요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과학적 측면과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오는 27일 발표합니다. 또 손실보상과 현금 지원, 금융세제 지원책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27일 확정해 28일에서 29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 3상에서 우수한 면역 반응을 보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백신 후보 물질이 대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보다 우위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두 곳뿐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구 2,500만 명을 접종하기 위해 6천만 회분의 백신을 북한에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결정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외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낮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방역 완화라는 사회적 메시지로 전달돼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소홀하게 하는 등 국민 행동 양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4주 동안은 이행기라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최고 등급인 1급을 유지해온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갑니다. 2급은 홍역 수두와 같은 등급인데 확진돼도 격리 의무가 없어 본인이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4주 동안은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재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4주가 지나고 다음 달 23일쯤 정부는 안착기를 선언하고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방역 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변수에 따라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행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져 신규 환자 수는 일요일 기준으로 지난 2월 13일 이후 9주 만에 가장 적은 6만 명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00명대를 유지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4.9%로 여유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고 돔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열차와 항공기, 고속버스에서도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음식 섭취가 계속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시음 행사도 허용됩니다. 다만 시식 행사 시설 사이에는 3m, 시식하는 사람들은 1m 이상씩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오는 27일 발표합니다. 손실보상과 현금 지원금, 금융세제 지원책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27일 확정해 주 후반인 28일에서 29일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통이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가 25일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 방안, 세부 과제, 종합 방역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특위는 세부 과제로 방역 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 취약계층, 백신과 먹는 치료제 대책, 그리고 손실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 3상에서 우수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국내외 18세 이상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대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보다 우위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인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플랫폼의 백신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두 곳뿐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00만 회 접종분의 중국 시노백 백신을 거부했고 200만 회 접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부작용을 우려해 거절했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는 북한에 배정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 154만 회분 물량을 취소했다고 이달 초에 밝혔는데 이후 183만 회분을 다시 배정했다는 보도가 지난 12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인구 2,500만 명을 접종하기 위해 6천만 회 접종분을 북한에 들여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지난 85년에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했고 지난해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평생을 카이스트에 헌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총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난 2월이 총장님 취임 1주년이었잖아요. 네. 지난 1년간의 소회부터 들려주시죠. 지난 1년 동안 그 카이스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카이스트가 세계 인류대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예. 많은 구성원들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세계 인류대학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곳에 많이 참여해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1주년 간담회에서 카이스트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를 위해서 신문화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세계 인류대학이 되려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배워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하면 좀 따라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세계 인류대학이 되려면은 따라하기 하면은 절대 인류 1등이 못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따라하기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고 또 세계 최초인 걸 찾아서 해야 되고요. 네. 이런 것을 하는 이제 의식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 전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그 이니셜을 앞부분을 따서 QAIST, 예. 이제 카이스트라고 이름을 붙이셨던데 이 부분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Q가 시작하는데 Q가 바로 퀘스천이에요. 아, 예. 예. 질문. 예,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자. 예. 그리고 A로 시작한 거는 어드밴스드 리서치.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아. 기존에 하던 거에서 벗어나야 돼. 그다음에 I가 있어요. I는 국제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학생들을 교육을 한국에서만 시키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도 배워야 된다. 네. 그래서 예. 큰 것을 봐야지 큰 꿈을 갖게 되고 큰 일을 벌일 수 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지금 뉴욕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죠. 어, 예. 네. 그리고 S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교수 연구실에서는 회사를 하나씩은 창업을 하자.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사회에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어서 기부금을 모으자. 이 모든 거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부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학교의 이름처럼 카이스트라는 발음으로 이제 이름이 불릴 수 있는 Q를 넣어서 카이스트로 네, 불러요. Q를 네. 넣어서 카이스트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이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총장님께서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 가운데 그 카이스트에 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라는 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요,
바이오 의료 산업이 굉장히 커요. 예. 그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있잖아요. 예. 그 반도체 산업보다 전 세계 시장에서 바이오 의료 산업이 4배나 커요. 아, 예. 그렇게 큰 시장인데 우리는 거의 그 시장을 못 먹고 있거든요. 아, 네. 전 세계 시장에서 한 2%도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큰 시장을 이제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예. 우리가 연구를 안 하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시잖아요. 예. 병원에 가면은 거기서 사용하는 기계들 대부분 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게 먹는 약들 있잖아요. 네. 다 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우리가 수입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 거기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새로운 의료 기술을 만들어내면은 아까 말한 큰 시장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시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걸 하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 그런 시장 개척하려면은 생물학자도 있어야 되고요. 또 화학자도 있어야 되고 또 의사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의사도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일본 선진국에서는 연구하는 의사가 많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주위에 보시듯이 의대 나와서 연구하는 분 보셨어요? 아. 연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예. 지금 그런 시장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태로 가면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연구 중심의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그런 의학 전문 대학원, 그러니까 연구하는 의학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내거를 이제 기치죠. 그렇군요. 예. 총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이제 연구하는 의사, 그러니까 의사 과학자가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의사과학자를 기르겠다는 건데 그 일부에서는 그래요. 그럼 카이스트가 의대를 만들면 그러면 또 임상 의사로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요. 저희는 임상 의사가 되려면 의대 졸업 후에 전문의를 또 하잖아요. 네. 레지던트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또 따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전문의 그런 수련 과정은 안 할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의대만 졸업하고 바로 연구에 투입하는 그런 인력을 기를 거예요. 예. 그럼 왜 연구하는데 의사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러면 의료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의사가 또 필요해요. 법적인 또 절차가 있는 네, 거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완전한 임상 의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연구한 의사,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 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일반 의를 키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교육 과정도 컴퓨터,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를 많이 넣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사가 되더라도 연구해서 연구소에 취직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창업도 하고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비로소 바이오 의료 산업에서도 한 몫을 해서 우리도 많이 수출하고 이런 일이 생길 거죠. 네. 총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총장님께서는 이 과학 인재 양성에 대한 어떤 확고한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1년 전에 저희 방송에 또 출연을 하셔서 이 자유 방임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 아주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창의적인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카이스트만의 어떤 특별한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프로그램에? 저희는 거의 모든 이제 과목에서 예. 또는 학교 내 활동에서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뭐든지 시도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는 그야말로 이상한 생각들을 아무나 펼쳐볼 수 있는 괴짜들의 놀이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창의적인 생각이 되고 도전해서 그래서 또 실패하면 어때요? 예. 실패해도 뭐 그만이죠.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놀이터예요. 우리가 놀 때는 자전거 타기 배울 때 봐요. 몇 번 넘어지다가 또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학교 내에서도 뭘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무거나 해보자. 그래서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 이제 학교들이 휴학 기간이 좀 일정 기간 정해져 있는데 카이스트는 그 휴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요? 네, 저희도 뭐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뭐 다른 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뭐 휴학하는데 과거에는 뭐 2년 안에 돌아와야 된다 이런 네네.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어느 학생들이 그렇게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생겼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혹시 생각나시면 가르쳐 주세요. 왜 2년 안에 돌아야 된다고 제약을 했는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혹시 옛날에는 학생들의 그 명단을 이 장부로 해가지고 장부로 해서 캐비넷에다 저장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다. 행정편의 때문에. 그러면 네. 그 장부를 뭐 마냥 저장하기 어려우니까
예, 장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들어라 이게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서 요즘엔 뭐 그런 장부가 없잖아요. 네, 컴퓨터가 네. 다 저장하는데 뭐 네. 컴퓨터 저장하는데 무슨 기간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기간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어. 무제한입니다. 예. 휴학해서 학교 다니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와, 나 이 학교에서 이거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 나가서 해야 되겠어. 그러면 휴학해요. 그럼 예. 휴학하고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되고 계속 재밌고 잘 돼. 그러면은 돌아오지 말고 뭐 20년 후에 돌아와도 되고 30년 후에 돌아와도 되고요. 네. 뭐 자유입니다. 예.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일단 학교 입학해가지고 자기 꿈을 찾았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이라고 봐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런지 그 신입생 입학식에서는 학교를 중간에 관둬도 괜찮다라고까지 연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총장님을 뵐 때마다 학생들의 가슴을 참 뛰게 하는 총장님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우리 과학계 현실은 그 총장님의 말씀처럼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공에 집착을 하고 또 실패하면은 그 나무라는 거 탓하는 그게 좀 너무 예. 강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안에 실패 연구소를 세웠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실패 연구소는 실패한 사례를 모아가지고요. 거기서 배울 점이 있었으면은 배웠으니까 성공이잖아요. 예. 네네. 학교는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배울 점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으로 다시 해석해주고 학생들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가볍게 그래서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네.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패 연구소를 만들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총장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좀 실패는 하면 안 된다. 뭐 성공을 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의 그 창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네. 한 평균이 2.5회 실패 경험자예요. 그리고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 연구하는 사람들도 실패를 몇 번씩 한 사람들이 또 연구해서 성공해요. 우선 뭐 간단한 예로 자전거도 보세요. 자전거 처음에 타가지고 아주 잘 타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아니죠, 네. 자전거도 몇 번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거다. 음. 그래서 몇 번씩 실패해 본 사람이 그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 실패 연구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네. 그걸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부터도 저도 총장인데 저도 총장이니까 새로운 이제 시도하잖아요. 네. 시작하잖아요. 그 마음 한쪽에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실패하면 어때? 실패하면은 실패 연구소 가서 이걸 성공으로 다시 해석해 줄 텐데 네. 마음이 그렇군요. 가벼워져요. 예. 제가 최대 수혜자입니다. 자, 또 이제 카이스트와 같은 과기 특성화 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요. 총장님, 이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과기 특성화 대학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또 발전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카이스트를 통해 비롯한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은 네.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죠.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카이스트 학생들은 좀 국가로부터 특별한 그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로부터 성장 과정에서 공부할 때 빚을 많이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빚을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는 그 언제든지 졸업해서도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받았던 장학금을 갚아야 되는 예. 봉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러려면은 개인의 이익보다도 국가를 위한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또 연구를 할 때도 공적인 거, 인류의 복지를 위한 거, 국가를 위한 거, 내 개인을 위한 이익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강조하죠. 그렇군요. 사회의 혜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 사회에 반드시 공헌을 해야 한다.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군요. 환원해야죠. 예. 자, 하지만 요즘은 그 과학자가 꿈이라는 아이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또 그리고 과학을 여전히 딱딱하게만 여기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과학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 과학을 배우는 방법이 또 실생활에서 있는 제품을 통해서 배우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원리보다 자동차 또는 휴대폰, 텔레비전 요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잖아요. 예. 텔레비전 보면서 텔레비전을 분해해 가면서 어.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수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 화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는지를 배우면은 예. 재밌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 판매하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오후 3시는 어린 꼬마들이 네. 텔레비전 파는 그 매장 있잖아요. 네네네. 매장에 오면은 텔레비전을 원리를 설명해 주면은 네. 그렇게 근데 이 원리가 중학교 2학년 물상 시간에 나오는 몇 페이지 나는 그 내용이다. 화학책 어디 나오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애들 공부시키려고 엄마 아빠가 또 애들 데리고 또 그 매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텔레비전도 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론과 원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아하고 흥미로운 것과 연관해서 그럼요. 접하게 하는 것이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곧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할 텐데요. 과학기술계 인사로서 새 정부 과학정책에 어떤 조언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좀 바란다는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과학 기술이 예. 국가 안보하고 직결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에는 러시아가 완전히 한꺼번에 쉽게 석권할 것 같았지만은 네. 미국이 제공하는 그 과학기술 무기, 휴대용 미사일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러시아가 좀 고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봐서 기술이 이제 국가 안보에 국방에 직결된다. 그걸 봐서 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연구를 하는데 산업에도 많이 이용되고 국방에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국방에도 꼭 필요하고 산업에도 필요한 그런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거를 일거양득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 해가지고 자주 국방에도 쓰고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요. 네. 그런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분야에도 쓸 수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기술, 또 양자 컴퓨팅 기술, 또 인공지능 기술, 드론 기술, 또 무인차 기술 이런 것들은 전쟁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기술이잖아요. 예.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은 국방력도 높이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돈도 벌고 예. 이런 데 좀 집중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거양득 기술입니다. 네. 과학기술력이 그야말로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니까요. 네,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 선봉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학의 달 특별 출연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은 보는 이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나비의 종류를 일일이 분류하고 그에 딱 맞는 이름들은 누가 언제 지었을까요? 네, 신비하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를 대화창을 통해 열어보는 과톡. 오늘은 평생을 나비와 함께하며 우리나라의 수많은 나비를 집대성한 석주명 선생의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시겠습니다. 며칠 전 나 한현민 지금 최고의 위기를 맞았다. 시간 안에 가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은 큰 위기에 처한다. 나는 지금 배터리가 1%다. 그렇다. 이건 넉넉한 배터리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국내 최초 톡으로 진행되는 과학 프로그램 과톡인 것이다. 과톡. 아이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과톡. 오 왔다. 이번 주 과학계의 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오케이.
과학의 달을 맞아 공개된 영상 콘텐츠 봄날의 과학 산책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 컨셉트로 국가 중요 연구소를 탐방하는 산업 스파이 박봉팔. 누가 봐도 실험실 같은 곳이군. 네. 출입 금지? 제대로 들어왔구만. 스포츠 속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사이테인먼트. 웹드라마도 공개됐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주인공이 똑똑한 인공지능 안경을 얻으며 바뀌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호황 꿀잼스. 이외에도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사이언스홀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꽈떡. 과학을 놀이하듯 배우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린이 과학관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대구국립과학관이 꿈나무 과학관을 개관했고요. 2월에는 국립중앙과학관에도 어린이 과학관이 생겼는데요. 다른 전시실과 달리 어린이들이 놀이터처럼 신나게 뛰어놀며 재미있는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습니다. 앞으로 광주, 부산과학관도 차례로 어린이 과학관을 개관할 예정인데요.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고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어디 갈지 망설이신다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꽈떡. 평소 드라마를 보다가 아유 저런 것도 드라마라고 내가 쓰는 게 낫겠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지금 도전해 보십시오. 제2회 사이언스 스토리 시나리오 공모전.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소재의 웹드라마 시나리오 2편 분량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당선작은 푸짐한 시상과 함께 드라마로도 제작된다고 하네요. 전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니 지금 당신 안의 스토리를 풀어보세요. 아하, 이런 소식들이 있었군요. 꽈떡. 오, 또 왔다. 이건 뭐지? 오, 이거 나비 사진인데? 산 호랑나비. 호랑나비. 우와, 들이대. 이거 뭐야? 봄처녀 나비. 제비 나비. 근데 이름이 너무 이쁘다. 이름이 너무 예뻐요. 응?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 아나요? 이름 지으신 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오! 영상 왔어! 뭐야? 1931년 송도 고등보통학교. 생물교사 석주명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생물이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학생 뭐죠? 선생님 어제 어디 다녀오셨길래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게 타신 거예요? 얼굴이 탔나요? 학생들은 그의 새까만 얼굴을 보고 까마귀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는데 이거 제가 나비를 좀 채집하느라 얼굴이 탔습니다. 나비요? 예, 우리나라에는 어떤 나비들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나비들이 돌아다니는지 그걸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나비는 왜요? 그 예전에 절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는 생물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한다고요. 그는 학창시절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물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가고시마 고등 농림학교에서 일본 곤충학계 실력자 오카시마 긴지 선생을 만났는데 긴지 선생은 그에게서 훌륭한 곤충학자의 면모를 발견하고 한반도에 사는 나비를 연구해보라고 조언했다. 그 뒤부터 그는 한국 나비를 채집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이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제대로 연구를 해야죠. 아, 그럼 선생님 파이팅! 화이팅! 그는 쉬는 날이나 방학이 되면 항상 채집 도구를 들고 모자를 둘러쓴 채 산과 들로 나비를 찾으러 다녔다. 오! 저기 있다. 오케이. 나비야. 나비야. 얌전히 있자. 야씨. 여기 잡았다. 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나 죽네. 아, 맞다. 나비. 아? 여기 있구나. 그는 10년간 전국으로 채집 여행을 다니며 무려 75만 마리에 이르는 나비를 채집했다. 그리고 수집한 나비의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나비학자들의 오류를 발견했다. 이상하다. 이 나비랑 이 나비는 같은 종 같은데. 당시 일본 학자들은 같은 나비라도 무늬에 조금의 차이만 있으면 다른 나비로 구분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 나비를 900여 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아니야, 이거 안 되겠어. 아무래도 내가 한국 나비의 종류를 다시 정리해야겠어. 그는 그때부터 채집한 나비를 관찰하며 새로운 구분을 시작했다. 석주명 선생은 채집한 표본의 앞날개 길이, 무늬의 수와 위치를 측정하고 사는 지역도 정리해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학명들이 잘못되었음을 확인. 한국산 나비의 동종 이명 844개가 제거됐다. 그리고 그는 새로 분리한 나비들에게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는데 와, 이거는 겉모습이 호랑이 무늬 같고 산과 가까운 곳에 사니까 이름을 그래! 산호랑나비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나비는 봄에만 볼 수 있고 색깔도 보아하니 수줍은 처녀의 모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그럼 너는 봄처녀 나비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리고 1940년 선생님. 아이, 무슨 일입니까? 아이, 선생님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 다 이거 꼬부랑 말로 써 있어갖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꼬부랑 말? 아이, 이건 영국 왕립학회에서 왔네요? 영국 왕립학회요? 응. 석 선생의 연구를 유심히 지켜보던 왕립학회가 그에게 한국산 나비에 대한 논문 집필을 요청한 것이었다. 아유, 선생님 이거 하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만약 제 논문이 쓰여지게 된다면 식민지 시기 한국 학자가 펴낸 첫 영문 논문이 될 겁니다. 석 선생은 어렵게 구한 영문 타자기로 논문을 작성했고 얼마 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학자가 쓴 우리나라 나비 목록이 발표됐다. 그것이 바로 조선산 나비 총 목록이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38선 이남 땅이 평화에 잠들고 있던 일요일 새벽 북해 공산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해 왔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며 온 나라가 폐허로 변해버렸고 모두가 피란을 떠나기 시작했다.
석 선생은 나비 표본을 지키기 위해 서울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하지만 북한군의 신의 폭격으로 국립과학관이 불타버렸고 그가 20여 년간 수집했던 나비 표본 또한 모두 제로 변해버렸다. 이럴 수가. 그렇게 나비들이 모두 불탄 열흘 뒤 과학관 재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그는 인민군으로 오해받아 불의의 총탄을 맞고 숨지고 말았다. 일제 치하 혼란에서 조선의 나비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준 석주명 선생. 그가 사랑했던 나비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날갯짓을 뽐내며 대한민국의 산하를 날고 있다. 이가 건강한 게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치아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이 망가지면 치아 손실은 물론이고 심근경색, 당뇨병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본보고서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을 부르는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차재국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치주 질환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라서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정의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이 치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주는 이 치아를 잡아주는 지지해주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이랑 그리고 그 잇몸 속에 있는 잇몸뼈, 그래서 이 두 조직을 치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치주 질환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잇몸병 혹은 풍치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치주 질환으로는 치은염, 그리고 치주염, 그리고 임플란트가 있으신 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흔히 치주 질환하면 잇몸이 붓고 또 잇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증상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증상들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보통은 그 치은염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정상 환자의 잇몸은 선홍빛에 가까운데 치은염 환자는 약간 이 붉게 변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예. 처음에는 잇몸이 그 염증이 잇몸 뼈까지는 파고들지 않고 이 핑크색 잇몸에만 한정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붉게 변한 것이고요. 예.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염증이 잇몸 속으로 파고들고 잇몸 뼈를 손상시키는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치아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잇몸 뼈가 녹아서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치아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씹을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급성으로 오게 되면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이제 얼굴이 붓고 그리고 잇몸을 누르면은 피고름이 나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사실 잇몸이 붉어지고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경험 정도는 대부분 좀 해보셨을 텐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군요. 네. 자, 그럼 이런 변화 말고 또 다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환자분들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는 잇몸이 근질거리고 또 욱신거리는 그런 불편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데 예. 이 마스크 안쪽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심한 구취가 이제 묻어 있으면 치주 질환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잇몸 통증 외에 구취가 계속적으로 나게 된다면 구강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이 치주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치주 질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구강 내에 존재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입속은 침 그리고 음식물과 같은 영양소가 항상 있어서 세균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인데요. 이런 치주 질환의 원인균들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런 틈새에 주로 이제 플락 형태로 서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양치질이 잘 되지 않거나 이제 스케일링을 오랫동안 받지 않아 가지고 플라크랑 이런 치석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들이 점점 잇몸 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파고든 세균들이
이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새를 넓게 만들고 이게 치주낭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치주낭 속에서 이렇게 세균들이 살면서 얘네들이 막 독소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 독소가 잇몸과 뼈를 이제 녹이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세균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전신적인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네. 그래서 잇몸 속의 세균들이 침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방어성을 딱 구축하고 저항한다면 뼈가 녹는 정도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혹은 이제 코로나 이제 감염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특히 당뇨 그리고 흡연은 치주 질환의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구강청결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잇몸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치주 질환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치주 질환의 그런 치료 방법은 스케일링입니다. 아,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만 18세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연 1회 이 스케일링을 그 국가 보험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치은염의 경우에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상당 부분 치료가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뼈가 녹는 치주염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외과적인 수술 혹은 시술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잇몸에 국소 마취를 하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형성된 그 치주낭에 존재하는 세균을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제거하는 시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잇몸을 이렇게 절개를 해 가지고 치아 뿌리 속에 붙어 있는 네. 그런 염증들을 제거하는 치주 수술. 그리고 무너진 치조골을 여러 가지 약재를 동반을 해 가지고 재생시키는 그런 치주 조직 재생술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치과 치료를 제일 두려워하는 편인데 치료 과정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환의 특성상 초반에는 조금 불편하다가 이제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고 그러면 조금 더 통증이 완화되고 네. 이제 이렇게 악화됐다가 완화됐다가 하는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좀 미루고 방치를 하게 되는데 증상이 초기일 때 전문적인 처치를 받는 것이 치아와 잇몸을 보존하고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그런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합병증은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각종 전신 질환입니다. 이제 구강 세균은 혈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보고된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이고요. 예. 이 두 질환은 저희 생각엔 비슷하거나 어느 공통적인 그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벽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약 4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이 치주 질환이 당뇨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 치주 질환 원인균이 대장암 환자의 대장이나 이 치매 환자의 뇌 속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예. 이런 다양한 전신 질환을 유발하거나 혹은 악화시키는 그런 인자로 치주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그런 연구에서는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약 9배 정도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전체 건강까지 네. 이제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거군요. 네,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OX 퀴즈로 치주 질환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지금 앞에 있는 그 OX 표말을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스케일링을 자주 받는 게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은 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강 내 세균은 치아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치석의 표면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석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집에서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초음파 기구를 통해서 이 치석을 제거를 해주면 잇몸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양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치주 질환이 없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치주 질환을 알았었고
그리고 치료가 마치고 유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흡연자라든지 혹은 뭐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치주 질환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딱히 치주 질환이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자주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강 청결제가 구강암을 유발한다. 이건 X입니다. 아, 네. 예. 사실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구강 청결제를 쓰시다 보면 굉장히 화한 그런 청량감을 느끼시잖아요. 네. 이게 그 청결제 안에 들어있는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 청결제에 든 그 고알코올 성분이 구강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현재 치의학계와 그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그런 입장으로는 구강암의 유발 그 원인 인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알코올성 구강 청결제의 그런 과도한 사용이 치아에 착색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사용은 저희가 권장하지가 않고요. 예. 그 대용으로 이 물, 그러니까 알코올 대신에 그 워터 베이스로 제조된 그런 저자극 그 구강 세정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의 저자극 그 청결제의 사용을 좀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구강 내 점막이 좀 민감하거나 건조증이 있거나 이런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자극 청결제의 사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스케일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질까 봐 스케일링이나 뭐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실제로도 치아가 벌어질까요? 이것도 X입니다. 예. 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환자 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스케일링 하고 나서 치아가 벌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거는 치아 사이에 기존에 있던 치석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치아 사이의 공간을 치석이 메우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허전해지고 뭔가 벌어진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상태의 그런 치아 상태라면은 치실이나 뭐 치간 칫솔을 아무리 열심히 쓰셔도 이것으로 인해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는 않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네. 예. 저 정말 치실 열심히 하는데 다행입니다. 네, 열심히 쓰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잇몸 건강에 비타민 C와 E가 좋다고 해서 잘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물론 비타민 결핍 자체가 치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 요소는 아닌데요. 네. 그럼 비타민의 복용이 구강 내 잇몸 세포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주 질환으로 인한 잇몸의 출혈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치주 질환 치료제들도 비타민 C나 E와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그런 비타민 약제가 세균 박멸을 통해서 치주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 보조제 혹은 영양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잇몸 건강이 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차지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원 공급 없이도 모든 정보가 복원 작동하는 비휘발성 컴퓨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정명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팀은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 실행 상태와 데이터들을 전원 없이 비휘발성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서와 메모리 컨트롤러, 운영체제 기술들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무작위 시간에 전원을 제거한 뒤 다시 인가했을 때 전원이 사라지기 직전의 상태로 모든 프로그램 실행과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복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는 6월 미국 뉴욕시에서 열리는 컴퓨터 구조 분야 최우수 학술 대회인 이스카 2022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중력렌즈 현상을 겪은 퀘이사를 발견하는 새로운 관측법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퀘이사의 광도곡선을 재구성해 광도곡선의 왜곡 현상이 가장 작게 일어나는 시간을 구해 중력렌즈 퀘이사를 찾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중력렌즈 퀘이사를 찾을 가능성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나며 일반 퀘이사를 중력렌즈 퀘이사로 잘못 찾을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력 렌즈는 질량을 가진 천체가 근처 시공간을 휘게 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블랙홀의 일종인 퀘이사의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면 퀘이사의 이미지가 서로 다른 위치에 여러 개로 보여 일반 퀘이사인지 중력 렌즈 퀘이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제가 최초로 이 스핀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가 과학의 날을 맞아 세계가 주목한 과학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 반도체는 발전의 한계가 없는 무궁무진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반도체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장준현 재료광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